유전은 무섭잖아요. 나중에 아이까지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것도 미리 생각해봐야 하지 않겠어요? 레스토랑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분위기 좋기로 소문난 강남의 한 레스토랑. 창밖으로 도심의 불빛이 내려다 보이는 그 자리에서 한 여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안에는 날이 서 있었습니다. 유전은 무섭잖아요. 아이까지 그러면 어떡합니까? 맞은편에 앉은 여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물잔을 가만히 내려다볼 뿐이었지요. 그 침묵이 분노인지 체념인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인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식사가 끝날 무렵 자리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큰 소리도 없었습니다. 눈물도 없었습니다. 그저 조용히 계산이 끝났습니다. 이 평범해 보이던 여자에게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이 놀라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한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단 하나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날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경기도 외곽의 오래된 시장 골목 안쪽. 새벽 4시면 불이 켜지는 가게가 하나 있었습니다. 간판도 낡고 의자도 삐걱거렸지만 그 집 순대국밥 한 그릇을 먹으러 새벽 장꾼들이 줄을 섰습니다. 가게 주인은 한미순, 57살의 여자였습니다. 미수는 말이 없었습니다. 손님이 들어오면 고개를 끄덕이고 국자를 들었습니다. 여기저기 튄 기름 얼룩이 베인 앞치마를 두른 채 하루 10시간 이상 가마솥 앞에 섰지요. 머리는 늘 단정하게 묶었지만 손등은 거칠었고 발 뒤꿈치는 오래전부터 갈라져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미순을 그냥 국밥집 아주머니라고 불렀습니다. 남편 없이 아들 하나를 키워낸 고생 많이 한 여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미순 스스로도 그 시선을 굳이 고치려 하지 않았지요. 그날도 새벽 5시 미순은 혼자 육수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커다란 솥 앞에 서서 국자를 천천히 저으며 선반 위 사진 하나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들 준서의 사진이었습니다. 준서는 32살이었습니다. 자동차 안전 설계를 연구하는 사람이었고 성실하고 조용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리고 머리가 없었습니다. 29부터 빠지기 시작한 머리카락은 30이 되던 해 결국 모두 사라졌고 준서는 스스로 삭발을 선택했습니다. 그게 벌써 3년 전 일이었습니다. 미수는 그 사진 앞에서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준서, 엄마가 잘 다녀올게. 상견례를 사흘 앞둔 아침이었습니다. 미수는 솥 뚜껑을 덮으며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처음 만나는 사돈이 영문학 교수, 출신의 뷰티 아카데미 원장이라는 말을 아들에게 들었을 때부터 가슴 한켠이 묵직했습니다. 화려한 이력의 사람이 순대국밥집 아주머니를 어떤 눈으로 바라볼지 짐작이 가지 않은 것은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미수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처음 볼 때 무엇을 먼저 보는지는 결국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말해준다는 것을. 새벽 시장 골목에 첫 손님의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미수는 다시 국자를 들었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미순이 처음부터 이 자리에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25살 때였습니다. 남편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떠난 지 채 2달이 되지 않았을 때 미수는 사우디아라비아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뱃속에는 준서가 자라고 있었고 통장에는 거의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파견 간호사 자리가 아직 남아있다는 말을 전해 들었을 때 미수는 오래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망설일 시간도 망설일 여유도 없었습니다. 그냥 가야 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미수는 창밖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돌아올 집이 없었습니다. 기다려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비행기는 날았고 미수는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우는 건 나중에 해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막의 건설 현장 의무실은 상상보다 훨씬 거칠었습니다. 모래바람이 창틀 사이마다 파고들었고 의약품은 늘 부족했습니다. 말이 제대로 통하지 않는 환경에서 동양에서 온 어린 여자 간호사를 반겨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가장 굵고 힘든 일이 언제나 먼저 미순의 몫이 되었습니다. 깊은 밤 홀로 의무실을 지키다 환자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면 달려올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냥 두 손으로 버텼습니다. 손이 떨려도 눈만은 흔들리지 않으려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게 미순이 그 낯선 땅에서 스스로에게 내린 단 하나의 규칙이었습니다. 버티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걸 미수는 일찍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밤마다 낡은 노트를 펼쳤습니다. 낮에 부딪힌 문제들, 현장에서 보고 들은 것들, 언젠가 한국으로 돌아가면 반드시 해보고 싶은 것들을 손이 아프도록 적어 내려갔습니다. 글씨는 삐뚤삐뚤했지만 내용은 촘촘했습니다. 졸음이 쏟아져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노트만이 그 시절 미순을 오늘에서 내일로 이어주는 유일한 끈이었으니까요. 7년이 지났습니다. 귀국할 때 미순의 손에는 모아둔 돈과 닳고 다른 노트 한 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6살이 된 준서가 있었습니다. 노트 안에 무엇이 적혀 있는지는 그때까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강남 한복판에 자리한 헤어앤드뷰티 아카데미. 건물 전면에는 원장 장현숙의 이름이 크고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61의 장현숙은 이 바닥에서 30년을 버텨온 사람이었습니다. TV에도 여러 번 얼굴을 비쳤고 미용업계에서 그녀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드물었습니다. 강의실에 들어설 때마다 수강생들이 일제히 고개를 드는 그 순간을 현숙은 매번 즐겼습니다. 오래 쌓아온 것들이 주는 무게감이라고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현숙에게는 하나의 신념이 있었습니다. 외모는 경쟁력이라는 것. 단순히 예쁘고 멋있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첫인상이 사람의 가능성을 결정하고 보이는 것이 곧 그 사람의 수준을 말해준다는 믿음이었습니다. 현숙은 그 신념으로 학생들을 가르쳤고 그 신념으로 사람을 판단했습니다. 그것이 틀렸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30년 동안 그 기준이 틀린 적이 없다고 믿었으니까요. 그래서 딸 다혜가 데려온 남자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현숙의 눈살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32의 완전한 대머리라고 했습니다. 스트레스성이라고는 하지만 현숙의 귀에는 그 설명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유전이거나 관리를 못한 것이거나 어느 쪽이든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보다 더 마음에 걸리는 건 그런 외모를 가진 사람이 앞으로 딸 곁에 있을 것이라는 그림이었습니다. 딸한테 잘해준다고? 성격이 좋다고? 현숙은 혼잣말을 뱉었습니다. 그걸로 세상을 살 수 있으면 내가 30년을 이렇게 고생하지 않았지. 아카데미 원장실 창밖으로 바쁘게 오가는 강남 거리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저 아래에서 살아남으려면 보여주는 것부터 달라야 한다는 것을 현숙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상견례 장소는 현숙이 직접 잡았습니다. 자신의 아카데미 건물 안에 있는 레스토랑이었습니다. 현숙이 자주 이용하는 곳, 직원들이 현숙의 얼굴을 알아보는 곳, 그 자리에서 상대를 처음 만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쪽이 이 자리의 주인인지를 말하지 않아도 느끼게 해야 한다고 믿었으니까요. 현숙은 그것을 예의라고 불렀습니다. 상견례 당일 저녁이었습니다. 레스토랑 안은 조용했습니다. 창밖으로 도심의 불빛이 내려다 보이는 프라이빗 룸. 테이블 위에는 정갈하게 차려진 식기들이 놓여 있었고
은은한 조명이 공간을 감쌌습니다. 현숙이 직접 고른 자리답게 모든 것이 현숙에게 익숙한 방식으로 세팅되어 있었습니다. 미수는 단정한 감색 옷차림으로 먼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화려한 장신구는 없었습니다. 손에는 아무것도 없었고 테이블 위에 가방도 올려두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준서가 옆에 앉았습니다. 삭발한 머리가 조명 아래 드러났습니다. 현숙이 들어왔습니다. 명품 재킷에 손목에는 시계, 귀에는 작은 진주 귀걸이. 흠잡을 데 없는 차림이었습니다. 현숙은 자리에 앉으며 준서를 훑어보았습니다. 잠깐이었지만 그 시선이 어디서 멈추는지는 누구라도 알 수 있었습니다. 부원장 도윤도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말끔한 차림에 부드러운 미소를 띤 얼굴이었지만 그 눈빛 안에는 계산이 들어 있었습니다. 첫 인사가 오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현숙이 웃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사진이랑은 좀 다르시네요. 짧은 말이었습니다. 웃음도 띠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향하는 곳은 분명했습니다. 다혜는 손을 테이블 아래로 내렸습니다. 준서는 물잔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현숙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음식을 고르는 사이 자연스러운 말투로 한마디를 더 얹었습니다. 유전은 무섭잖아요. 나중에 아이까지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것도 미리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어요? 도윤이 부드럽게 말을 받았습니다. 요즘은 이미지 관리도 능력이라고 합니다. 두피 케어만 제때 해도 달라질 텐데. 웃으며 덧붙이는 말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뜻은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다혜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준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분노인지 체념인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미수는 찻잔을 들었습니다. 천천히 한 모금 마셨습니다. 표정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현숙의 말이 가시를 품고 있다는 걸 모를 리 없었지만 미수는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서두르지도 않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길 방법이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는 걸 미수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식사가 마무리될 무렵이었습니다. 현숙은 와인 잔을 들며 여전히 여유로웠습니다. 도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두 사람의 눈빛에는 이 자리가 이미 자신들의 손 안에 있다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다혜는 내내 고개를 들지 못한 채 포크만 만지작거렸고 준서는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상견례라는 이름의 이 자리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테이블에 앉은 모든 사람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때 레스토랑 매니저가 룸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살짝 허리를 숙이며 테이블 쪽으로 다가오더니 미순을 향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한 대표님, 내일 병원 장비 협의건 관련해서 일정 확인 연락이 왔습니다. 확인해 드릴까요? 순간 도윤의 손이 멈췄습니다. 잔을 들려던 손이 그대로 공중에 머물렀습니다. 대표님이라는 단어가 귀에 걸렸습니다. 병원 장비 협의라는 말도 걸렸습니다. 도윤은 천천히 미순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표정이 굳었습니다. 미순은 매니저에게 고개를 끄덕이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내일 오전으로 잡아주세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목소리는 낮았고 표정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마치 늘 있는 일인 것처럼, 조금도 특별하지 않은 것처럼. 현숙은 미순과 매니저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뭔가 맞지 않는 조각들이 뒤늦게 맞춰지는 것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메뉴 하나 제대로 고를 줄도 모를 것 같던 수수한 여자가 갑자기 다른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도윤은 잠시 입을 다물었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대표님이십니까? 미수는 도윤을 바라보았습니다.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아무 설명도 덧붙이지 않았습니다.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도윤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빠르게 맞물리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수개월째 공들여 준비 중인 두피 관리 브랜드, 의료용 레이저 장비 협업이 절실하게 필요한 그 프로젝트, 몇 달 전부터 미팅을 타진해 온 업체 목록, 그 안에 미순 메디칼이라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도윤은 그 이름을 떠올리며 자신도 모르게 침을 삼켰습니다. 도윤은 잔을 천천히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현숙은 시선을 미순에게 고정한 채 말을 잃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녀가 이 자리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알 수 없었습니다. 미순은 찻잔을 내려놓으며 도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품은 외모가 아니라 안전으로 평가합니다.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순이 덧붙였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말이 방 안에 내려앉았습니다. 크지 않은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향하는 곳은 테이블에 앉은 모든 사람이 알고 있었습니다. 현숙의 손에 들린 와인 잔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자리가 끝났습니다. 미수는 가방을 들고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준서도 따라 일어났습니다. 특별한 선언도 없었습니다. 긴 말도 없었습니다. 미수는 현숙을 향해 짧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늘 자리 마련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그 한마디가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룸을 나갔습니다. 현숙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언가를 말하려다 멈췄습니다. 도윤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자신들이 이 자리를 이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두 사람이 나가고 나자 룸 안이 이상하게 허전했습니다. 현숙은 와인 잔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어떤 말도 지금 이 허전함을 채울 것 같지 않았습니다. 다혜만 자리에 남아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레스토랑을 나온 미순과 준서는 나란히 밤길을 걸었습니다.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불빛이 길 위에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준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괜찮아? 미수는 잠깐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아들의 얼굴을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저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앉아있던 아들의 뒷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미수는 다시 앞을 향해 걸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괜찮다. 너는? 준서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말이 없어도 불편하지 않은 사이였습니다. 오래전부터 그런 사이였습니다. 며칠 뒤 도윤이 미순의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반듯하게 차려입은 차림이었고 명함을 먼저 내밀었습니다. 정중하게 허리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그날은 자리가 좀 불편했습니다. 감정이 앞선 부분이 있었고요. 사업은 사업으로 따로 봐주실 수 있겠습니까? 미수는 명함을 받지 않았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않았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서류를 내려다보며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사람을 보는 기준이 다른 곳과는 함께 일하지 않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언성을 높이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그 말 안에는 협상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도윤은 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사과를 하러 온 건지 거래를 하러 온 건지 그 경계가 처음부터 흐릿한 사람이었습니다. 미수는 그것을 알고 있었고 도윤도 그것을 들켰다는 걸 알았습니다. 도윤이 나간 뒤 사무실에는 잠시 고요가 흘렀습니다. 미수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아래 거리는 여전히 바빴습니다. 사람들이 오가고 차들이 지나갔습니다. 세상은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미수는 오래 창밖을 바라보다가 다시 책상으로 시선을 내렸습니다.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유전이라며
대머리 사위 무시한 상견례 계산이 끝난 뒤 조용히 바뀐 자리. 며칠이 지났습니다. 다혜가 준서를 찾아왔습니다. 카페 구석자리에 마주 앉았습니다. 창밖으로는 사람들이 분주하게 오갔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다혜는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쌌다가 놓았다가 하며 말을 고르다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 왜 아무 말도 안 했어? 가만히 있지 말고 뭐라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억울하지도 않았어? 준서는 창밖을 바라보며 잠시 침묵했습니다. 어디서부터 말을 꺼내야 할지 고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왜 머리카락이 빠졌는지 설명하면 변명처럼 들릴까봐. 다혜는 그 말의 의미를 바로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준서는 천천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3년 전이었습니다. 준서가 책임지고 있던 자동차 안전 설계 프로젝트가 납기를 불과 2달 앞두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제 막 입사한 신입 팀원의 설계 오류가 발견된 것이었습니다. 수치를 잘못 입력한 단순한 실수였지만 그 여파가 설계 전반에 걸쳐 있었습니다. 책임 소재를 따지자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준서는 팀원의 이름을 앞에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신입이 감당하기엔 너무 큰 무게였습니다. 스스로 책임지겠다고 했습니다. 그 뒤로 2달 가까이 밤샘이 이어졌습니다. 수정과 재검토를 반복했고 결국 프로젝트는 간신히 마무리됐습니다. 팀원은 회사에 남았고 준서는 그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직후 탈모가 시작됐습니다. 처음엔 동전만 한 자리가 하나 생기더니 점점 번졌습니다. 병원을 다녔고 약도 써봤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주변의 시선이 달라지는 것도 느꼈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 건네는 말들이 실은 아무렇지 않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준서는 그 팀원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선택한 일이었고 그 결과도 내 것이었으니까. 결국 30이 되던 해봄 스스로 삭발을 선택했습니다. 이 모습 그대로 살기로 했습니다. 준서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머리카락은 빠졌지만 내가 지킨 건 있었으니까.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어. 다혜는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차오르는 걸 느꼈지만 참았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어머니가 보려 했던 것과 지금 자신이 듣고 있는 이야기가 얼마나 다른 세계에 있는지를 생각했습니다. 외모로 사람을 재단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 것을 놓치게 만드는지를. 그 밤 다혜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는 오래 울리다 끊겼습니다. 현숙은 거실 소파에 앉아 화면을 바라보다가 그냥 내려놓았습니다. 가슴 어딘가가 묵직했습니다. 뭐가 묵직한 건지는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그 무게가 낯설지 않았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결혼식은 시장 골목 순대 국밥집 앞마당에서 열렸습니다. 번듯한 예식장도 아니었고 화려한 꽃장식도 없었습니다. 오래된 플라스틱 의자들이 줄지어 놓였고 테이블 위에는 미순이 새벽부터 끓인 국밥이 놓였습니다. 하객은 많지 않았습니다. 시장 상인들, 동네 이웃들, 미순이 사우디에서 함께 고생했던 옛 동료 2명.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가 어떤 호텔 예식장보다 따뜻하다는 걸 거기 있던 사람들은 모두 느끼고 있었습니다. 준서는 수수한 차림으로 마당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봄 햇살이 그의 민머리 위로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빛이 고였습니다. 다혜가 그 옆에 섰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작게 웃었습니다. 특별한 연출도 없었고 긴 서약도 없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나란히 섰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한 자리였습니다. 미수는 주방 안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국자를 들고 서 있다가 잠시 멈추었습니다. 저 아이가 저렇게 컸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막에서도 울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골목 어귀에 낯선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현숙이었습니다. 청첩장을 받지 못한 자리였습니다. 그냥 찾아왔습니다. 안으로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골목 담벼락에 기댄 채 마당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햇살 아래 서 있는 준서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당당하고 흔들림 없는 뒷모습이었습니다. 현숙은 오래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외모가 경쟁력이라고 가르쳐온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틀렸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 마당 안에서 가장 빛나는 것이 무엇인지 현숙은 알 수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이 없는 신랑도 수수한 국밥집 마당도 번듯하지 않은 그 자리도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이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외모로도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현숙은 조용히 몸을 돌렸습니다. 골목을 빠져나오며 한 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준서의 뒷모습 위로 햇살이 길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현숙은 그 모습을 오래 바라보다가 걸음을 옮겼습니다. 미수는 그날 밤 오래된 노트를 꺼내 들었습니다. 사우디 사막에서 밤마다 펼쳐들던 그 노트였습니다. 글씨는 여전히 삐뚤삐뚤했습니다. 마지막 장을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짧은 문장 하나가 적혀 있었습니다. 아들만큼은 기죽히지 않게 키우자. 미수는 그 문장을 손가락으로 가만히 짚었습니다. 다 됐다 하고 생각했습니다. 봄바람이 골목을 지나갔습니다. 순대국밥집 앞마당의 작은 불빛이 흔들렸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